예, 각종 사건, 사고 소식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법원 출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의 이 법원 출석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재판이 오늘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당초에는 공판기일이 지난달 14일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번 달로 이렇게 미뤄지게 됐는데 네. 이런 일이 좀 흔하게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형사재판에서 첫 기일이 지정되고 난 뒤에 변호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판기일을 연기해 줍니다. 그 이유가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경찰, 검찰 수사 기록을 보고 피고인의 기본 변론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데 증거 기록을 열람 복사해서 변호인이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변호인이 그대로 사건을 맡았다면 모를까 중간에 변호인이 변경돼서 새롭게 기록을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첫 기일 정도는 연기해 주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변호인이 변경된 내용은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신청 과정에서 그리고 검찰 청구에서 이렇게 기각이 됐는데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 유아인 씨 현재 혐의가 8개 정도로 지금 추려지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마약류관리법 위반 향정,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등 8개의 혐의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중 주요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향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병원 등에서 181차례에 걸쳐서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입니다. 아울러 의료법 위반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서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마를 직접 흡연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마를 흡연하도록 교사했다는 혐의, 그 외에도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 8개로 추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8개 혐의 중에요. 저희가 좀 자세히 보면 사기 혐의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런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사기 혐의는 어떤 것과 연관이 좀 있을까요? 사기는 개인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이지 않고 공소장이 전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추정컨대는 의료법 위반 과정에서 사기가 병행되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즉 의료법 위반,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아 사는 과정에서 일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결국 국가기관을 상대로 기망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의료법 위반 과정에서 병행되었던 사기 혐의가 공소장이 적시된 게 아닌가 추정을 해봅니다. 현재 유아인 씨는 수사 과정에서 대마를 제외한 모든 마약 투약 혐의 부인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이제 변호인단과 유아인 씨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좀 쏠려요. 추정컨대는 현재 제기된 공소 사실 중 마약 투약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 부분 인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가 지난 9월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기각할 당시에 마약 투약과 관련해 상당 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습니다. 즉 프로포폴 수면제 불법 매수와 관련해서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대마 흡연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영장 기각의 주요한 이유였을 뿐만 아니라 대마 교사, 증거인멸 교사는 적극적으로 부인할 것 같습니다. 대마 교사와 관련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에도 권유 자체는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지만 이를 넘어서서 교사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라고 그 의문을 제기했었고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서도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원이 상당 부분 의문을 제기한 만큼 현재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 즉 마약류 투약과 관련된 상당 부분은 인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외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투는 입장을 내비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변호사님이 보실 때 상당 부분 인정한다는 건 어떤 케타민이나 어떤 코카인 이런 부분까지 인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프로포폴 등 상습 투약, 즉 병원에서 여러 차례 투약을 받은 내역들 그리고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내역들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혐의까지 부인하게 되면 형량이 상당 부분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법원 초기 단계부터 인정할 가능성이 높고 그 외 다른 마약류는 만약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다면 인정 여부를 검토해 볼 대목이라고 할 수 있고 대마 흡연, 대마를 타인에게 흡연하도록 교사한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자신이 흡연한 부분도 인정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재판에서 형량이 이제 뭐 나오게 될 텐데 이 혐의를 입증하게 될 어떤 핵심 쟁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마약류 관련된 사건입니다. 마약류의 종류, 시기, 투약 횟수에 따라 형량은 상당 부분 갈리게 될 것인데 사실 유아인 씨의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만큼 이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시기, 양이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주거가 일정하다는 등 일정한 사정을 감안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습니다만 이 혐의 자체가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혐의 자체가 인정됨을 전제로 본인이 앞으로는 절대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거나 네. 적극적인 치료 의사를 내비쳐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추가하자면 현재 상당 부분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마 교사나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된다면 네. 그렇지 않아도 마약 투약 혐의가 상당한데 이 혐의들까지 인정된다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대마의 경우에도 본인이 투약한 경우와 타인으로 하여금 투약하게 교사한 경우는 본질적으로 범죄의 재질이 다릅니다. 네, 형량이 많이 높아집니다. 그렇습니다. 타인을 포섭해서 마약류를 투약하게 한 경우에는 형량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범죄 수사가 개시되자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는 혐의까지 인정된다면 이는 집행유예로 그대로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약류 투약의 양이 상당히 높은데 증거인멸 교사 혐의까지 더해진다면, 즉 유죄로 인정된다면 이때는 자신이 적극적으로 치료 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이나마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네, 이제 사건 초기부터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이제 알려졌었는데 이번에 또 변호인단을 교체했습니다. 어떤 변호인단들이 들어왔죠? 현재 유아인 씨를 변호하는 변호인단 중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그리고 대검 마약 과장 출신의 변호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초호화 변호인단이라고 평가하는 게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앞으로 재판 진행 과정에서 마약류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혐의를 인정할 것 같고 그 외에 대마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이는데 네. 초호화 변호인단이 선임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완료돼 기소가 된 현재 시점에서 법원 단계에서 다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즉 변호인단의 면면보다는 수사 기록을 토대로 어느 부분을 정확하게 다투고 충분히 그에 반박하는 증거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갈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판사나 검사 이런 정관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호화 변호인단의 역할이 뭐 어느 정도로 저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어느 정도 통용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법조인인 제 입장에서는 체감하기로는 전관 변호사의 역할, 그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네. 특히나 재판 단계에서는 그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수사를 더 진행할지 말지, 어느 범위까지 수사를 확대할지 결정할 수 있지만 재판 단계에서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 사실에 대한 당부만 판단하는 절차라 전관 변호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상당히 적고 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마약류 투약과 관련해서는 검찰도 법원도 상당히 엄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와 달리 양형 기준도 상당히 높아질 뿐만 아니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유아인 씨는 초범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마약 투약의 시기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그 투약의 양이 상당히 많다면 네.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에 접어들었고 이 경향에서 유아인 씨라고 또 유아인 씨의 변호인이 초호화 변호인단이라고 해서 비껴나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재판이 시작이 되면 1심 판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좀 걸립니까? 혐의를 인정할 때는 사실 재판이 4, 5개월 정도에도 종결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혐의는 인정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투는 혐의도 들어 있습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대마 교사 혐의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은 부인하고 다툴 가능성이 높은데 부인하고 다투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 혐의를 보강하기 위해 불렀던 참고인들을 즉 법원에 직접 출석시켜서 증인 신문을 진행해야 합니다. 네. 증인 신문 과정에서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다투는 혐의가 존재하는 만큼 적어도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려면 내년 하반기 적어도 1년 정도는 예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뭐 아직 저희가 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예상 형량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마약 투약 혐의가 모두 유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다면 적어도 징역 2년의 실형은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높아 보이고 여기에 증거인멸 등 현재 유아인 씨가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혐의까지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면 징역 2년에서 3년 정도의 실형 선고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권지용 씨 사건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수사가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요. 최대한 신속히 사건 종결하겠다 이렇게 밝혀지기도 했는데 일단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고요. 추가 정황 증거도 없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죄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무혐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무혐의로요. 이유가 정밀 검사가 반복적으로 음성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고 그 네. 외에 참고인 6명 등을 조사도 진행했다고 합니다만
이 권지용 씨와 관련된 마약 수사가 진행되게 된 계기가 네. 유흥업소 실장이 작년 12월에 그 유흥업소 방 화장실에 권지용 씨가 흡연하고 남은 마약류 흔적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조사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유흥업소 실장이 일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네. 당시 권지용 씨와 같이 그 자리에 왔던 또 다른 배우가 흡연했을 가능성도 있다. 직접 권지용 씨가 흡연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정밀 검사 과정에서도 음성이 나왔고 이 수사가 개시되게 된 결정적인 진술도 번복된 만큼 이 정밀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투약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정황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네. 무혐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게 일단 증거는 없고 진술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이 정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좀 뭐 흔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마약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는 시점은 검사를 통해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네. 관련자의 진술이나 병원 처방 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가 개시되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진술이라고 하지만 나름대로는 구체적인 진술이 현출된 것 같고 네. 한 사람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개시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러 정황들을 조사해보고 내사 단계를 거쳐 수사를 개시하게 되는데 아마 내사 단계에서는 권지용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막상 수사를 개시해보니 정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이 경우에는 이 검사 결과에 배치되는 또 다른 정황을 제시해야 합니다. 즉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출되지 않는 또 다른 마약을 투약했다든가 그를 배척할 수 있을 만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충분히 보강된다든가 직접 투약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지한 것 자체가 범죄로 인정된다는 정황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정황을 경찰이 제시해낼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반면에 배우 이성균 씨의 경우에는 추가 소환을 검토 중입니다. 네. 이성균 씨도 음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건 어떤 부분입니까? 마약 수사는 마약 정밀 검사가 가장 결정적인 근거입니다. 그렇지만 마약 정밀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무혐의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성균 씨는 권지용 씨와 그 사건의 결이 일부 다릅니다. 물론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공통점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이성균 씨는 유흥업소 실장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3억 5천만 원을 건넸다는 공갈 혐의로 이성균 씨 스스로가 유흥업소 실장 등을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네. 마약 투약을 하지 않았다면 굳이 이 돈을 건넸을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뿐만 네. 아니라 이 유흥업소 실장이 이성균 씨와 마약을 투약했다는 시점, 마약류의 종류, 방법까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실제로 CCTV, 문자 메시지, 교통 기록 등을 통해서 이성균 씨가 그 시점에 이 유흥업소 실장의 자택에 방문했다는 기록도 확보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정황이라면 단순히 마약류 정밀 검사 결과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곧바로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할 사안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성균 씨가 공갈 혐의로 고소한 이 A 씨는 만약에 이성균 씨가 뭐 무죄나 그 무고하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이게 공갈 혐의만 받게 됩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혐의가 추가가 됩니까? 만약 이성균 씨가 무혐의 결과를 받게 된다면 사실 이성균 씨가 무혐의인지 유죄가 인정되는지와 공갈 혐의가 성립되는지는 별개입니다. 네.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를 빌미로 돈을 요구했고 실제로 이에 공포심을 느끼게 된 이성균 씨가 돈을 지급했다면 공갈 혐의가 성립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성균 씨가 그 마약 투약과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받아낸다면 그 공갈을 자행한 A 씨의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로 마약류를 제공하지 않고 다른 약물을 마약류라고 속이고 공갈 혐의를 자행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죄질의 불량성이 더 높다고 평가할 수 있어서 범죄 성부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갈 혐의 형량에는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카카오 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정 의혹이 오늘 첫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발단이 된 건 이제 하이브와 벌인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경쟁이었는데요. 이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구체적으로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 총괄 대표가 구속해서 됐고 배재현 대표와 카카오 법인이 오늘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와 카카오가 SM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서로 많이 확보하기 위해 경쟁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시작합니다. 공개 매수는 원칙적으로 주식 매수는 장내 시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그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개 매수를 천명할 수도 있는데 공개 매수는 가격과 수량을 미리 제시하고 증권시장 밖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공개적으로 그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충분히 합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배재현 등 카카오 측이 이 공개 매수를 저지하기 위해서 시세 조정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누군가가 공개 매수를 천명했을 때 이에 대응해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장내에서 고가에 매수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합니다. 이 자체를 두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은 하이브가 사모펀드와 공모해서 실제로 매수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호가를 높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호가를 높여놓고 카카오 측이 409회에 걸쳐서 2,400억을 투입해 상당 부분의 SM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확보함으로써 시장 지배 우위권에 섰게 됐다는 것이 이 사건 혐의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통상적인 시세 조정은 통정 매매와 허위 매매입니다. 그 통정 매매와 허위 매매로 볼 정황은 없다고 할지라도 네. 사모펀드와 공모해서 실제로 매수할 의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 매수에 대비해 의도적으로 호가를 높였다는 의혹이 쟁점으로서 이 부분 검찰이 입증을 해내야 할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배재현 투자총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구속 상태로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김범수 창업주와 공모관계 입증이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그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김범수 창업주도 현재 수사 단계 혐의를 완전히 벗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일단은 배재현 대표가 기소되었습니다만 금감원이 김범수 창업자의 경우에도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고 검찰이 관련자들 수사를 더 진행해서 관련자들과 묶어 김범수 창업자를 기소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배재현 투자총괄 대표가 구속 기소됐는데 구속 기소되었다면 일단 수사 단계에서 법원이 일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배재현 투자총괄 대표가 김범수 창업자에게 이 시세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보고를 했고 이 상황을 김범수 창업자가 인지하고 그 관여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시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기소 여부 내지는 기소한다면 공소 사실이 어느 정도로 구성될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카카오법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이 카카오뱅크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법인이 5년 이내에 은행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네. 10% 초과 이익 보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네. 10% 초과 지분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27.17% 일대 주주입니다. 만약 이 사건으로 카카오법인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10%의 지분을 매도해야 하는데 이때는 일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즉 카카오 지분의 상당 부분을 상실하다 보니 카카오뱅크의 지배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다만 이 사건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마 관련자들이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여서 1심 재판으로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심, 2심, 3심을 거친다면 앞으로 적어도 2, 3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여서 상당 부분 그 결론까지는 시간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김범수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회사 이름까지 바꿀 각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이죠. 김범수 창업주 입장에서는 본인이 아직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겠지만 기업의 체질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내비쳐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위대한 기업을 꿈꿨지만 현재는 좋은 기업인지도 의심을 받고 있는 처지에 이르렀다. 젊은 CEO에게 권한을 위임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영어 이름 수평 문화도 원점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 요지를 다소 거칠게 표현하자면 많은 젊은 CEO들에게 권한을 위임했더니 여러 잡음이 펼쳐졌다. 나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 지주사를 필두로 한 계열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를 읽힙니다. 그 통제를 통해서 카카오가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를 받고 여러 혐의로부터 벗어나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는데 이와 같은 의지의 천명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의지 표명을 해주어야 검찰 수사에 대비할 수 있는 사전 포석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 관련 이슈인데요. 이 민주당 전당대회 이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좀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송영길 전 대표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입니다. 네. 돈봉투 의혹뿐만 아니라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즉 먹사연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르면 오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으로 윤관석, 이성만 의원, 강래구 전 감사위원, 박영수 전 보좌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그 의혹의 정점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 구속영장 청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속보로 전해드릴 텐데 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7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것으로 좀 잠정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습니까? 일단은 먹사연은 외곽 조직이지만 사실상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박모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3억 원에 걸쳐 먹사연에 후원을 했는데 이 돈이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캠프에 흘러갔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시기에 다른 후원자 6명도 4억 원을 후원했고 이 돈 역시 송영길 전 대표의 경선 캠프에 흘러 들어갔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여론조사 등 송영길 전 대표의 정치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인데 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앞서 거론되고 있는 돈봉투 의혹과 더불어 상당 부분 중하는 범죄로 처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송영길 전 대표는 전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송 전 대표 측은 순수한 후원금이었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 송 전 대표 측이 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방어 계획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윤관석 의원, 박영수 전 보좌관 등 재판 단계에서 송영길 전 대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진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즉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경선 자금을 관리하는 이들이 일부 돈봉투 살포를 직접 실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점에 있는 송 전 대표는 몰랐다고 항변할 가능성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먹사연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후원과 관련해서는 먹사연은 송 전 대표와 관련성이 없다. 불법 외곽 후원 조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대가성이 없는 순수한 후원금이었고 기부금 영수증도 정상적으로 발행되었다. 즉 먹사연 자체 활동을 위한 경비로 보아야지 송 전 대표의 정치 활동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 소식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